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나의 첫 메타버스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이재원님이고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원님은 경제지 머니투데이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와 정치부를 거쳐 현재는 미디어 스타트업 티타임즈에서 동료들과 유튜브 채널 티타임즈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 반도체 산업, 실리콘밸리 혁신기업을 비롯해 세상의 변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더 메타버스 이즈 커밍. 전 세계 그래픽카드 시장 점유율 1위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메타버스 세상을 활짝 열어젖힌 한마디였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의 미래는 메타버스에 있다고 말한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한마디가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이 발언은 2020년 10월 6일에 열린 자사의 개발자 이벤트 GTC 옥토버 2020 기조연설의 일부였습니다. 회사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는 가장 먼저 메타버스를 꺼내들었죠. 그는 메타버스에 대해 한참 설명하면서 앞으로 메타버스가 엔비디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나왔다면 앞으로 20년은 SF 공상과학과 다름없을 것이라면서요. 향후 20년간의 엔비디아의 새로운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콕 집은 것입니다. 그 뒤로 메타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그해 겨울을 넘기기도 전에 전 세계 언론은 물론 투자업계에서도 메타버스와 관련한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이후 반년 넘게 메타버스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테크 뉴스의 헤드라인에 메타버스가 등장했고 메타버스 기업을 자청하는 스타트업이 속속 생겨났죠. 2021년 들어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이어졌습니다. 2020년 주식 활황 속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테크 종목 선제 투자로 주가를 올린 투자자 캐서린 D.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의 예측 보고서 2021 빅아이디어스 때문이죠. 총 15개의 챕터 가운데 세 번째인 가상세계 챕터에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가 등장합니다. 보고서에서는 비디오 게임,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구성된 가상세계와 우리가 매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미래엔 이것이 모두 메타버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죠. 물론 경제적 효과도 어마어마하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 먼 미래도 아닙니다. 2025년만 돼도 메타버스와 관련한 매출이 3,650억 달러, 한화로 41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이란 건 확실하죠. 메타버스가 돈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일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절정을 찍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미국의 게임 회사인 로블록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입니다. 2021년 3월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상장 당일에만 54.44% 급등하며 시가총액 460억 달러 약 5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을 한참 낮은 300억 달러 약 34조 원 수준으로 예측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셈이죠. 로블록스는 2004년 창업해서 2006년 서비스를 개시한 게임 플랫폼이자 플랫폼 게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접속해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즐기는 게임이기도 하면서 스스로 게임을 만들거나 남이 만든 게임을 골라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남이 올려둔 영상을 볼 수도 업로드할 수도 있는 유튜브와 같죠. 이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인기가 있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나스닥 상장으로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도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 그걸 로블록스라고 답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정도이죠.
하지만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대명사가 되면서 오히려 대중들의 관심은 식었습니다. 구글 검색량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 서비스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검색량이 로블록스 상장 이후 곤두박질 쳤음을 보여줍니다. 로블록스 상장 주간의 검색 지수가 80이었는데요. 한 달 뒤인 4월에는 49로 두 달 뒤인 5월에는 39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대명사가 된 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식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 그리고 7세대 1996에서 2013년생이 주 이용층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평가가 거짓은 아닙니다. 로블록스는 자신들의 공식 회사 소개에서 우리의 미션은 게임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게임이죠. 이용자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블록스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앱에서 일종의 행동을 취한 이용자의 수가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 3분의 1이 16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미국 구에서 12세 어린이 중 3분의 2가 로블록스에 가입되어 있다고도 하고요. 로블록스에 붙는 대표적인 수식어인 초통령 초등학생 대통령이란 표현이 꼭 맞죠. 이런 특징을 가진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가 되다 보니 오해가 시작됩니다. 메타버스가 뭐야? 하고 찾아온 이들에게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잘 나가는 로블록스에 비유해서 메타버스를 설명하게 되죠. 그럼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거지? 결국 메타버스라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게임은 게임일 뿐이라는 생각과 구매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이 즐기는 세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있던 관심도 급속도로 식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매출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이들도 있지만 심지어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조차 메타버스 게임이라는 공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이 아닌 메타버스의 확장성에 대해 설명하면 그럼 이것도 메타버스네? 여기도 메타버스네? 하는 식의 조롱 섞인 답변도 종종 돌아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단지 또 한 번 지나갈 유행으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명확한 합의나 정해 없이 유행하는 버즈워드라는 오명도 썼죠. 마치 온갖 음식에 다 붙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웰빙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웰빙 열풍이 지나간 뒤 단어는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건강한 음식과 삶에 대한 관심은 남았습니다. 웰빙이란 단어 없이도 이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메타버스가 특별한 서비스, 눈에 띄는 기술이지만 우리 생활 전반에 메타버스가 스며들고 나면 메타버스란 단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그리고 곧 상용화할 기술들이 우리 삶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우리 삶을 다채롭게 바꾸고 난 뒤에 말이죠. 실제로 이미 메타버스에 익숙한 세대인 Z세대에겐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의 댓글창을 보면 꽤 많이 보이는 댓글이 뭐야? 맨날 하는 건데 이게 메타버스임? 키읔키읔키읔키읔입니다. Z세대 입장에선 마치 숨쉬듯 접속하던 세상에 갑자기 어른들이 관심을 갖더니 메타버스로 정의한 것입니다. 메타버스 원주민이라는 Z세대는 어른들의 그런 반응 자체를 신기해합니다. 자신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특별한 세상으로 취급받으니 웃음이 나오겠죠. 실제로 마케팅 에이전시 대학내일의 부설 연구기관인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온도차가 드러납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게 메타버스에 대해 물어봤을 때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8%,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37.1%였습니다. 하지만 모여봐요. 동물의 숲, 제페토,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를 물었을 때에는 73.3%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중 45%는 실제로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도 했고요. 메타버스는 Z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생활이자 일상이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생활 곳곳에 메타버스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에이, 저게 뭐야, 게임 아니야? 라고 거리를 두던 어른들조차 자신이 메타버스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절대 안 쓰실 것 같던 우리 부모님도 지금은 능숙하게 터치스크린을 다루며 잠금을 해제하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오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메타버스의 정의를 다시 차근차근 살피며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립된 메타버스의 조건과 형태,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까지도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그 후엔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다양한 영역과 산업의 사례에 대해서도 살피며 우리 삶에 녹아들고 있는 거대한 메타버스 흐름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떤 공간인가? 메타버스의 정의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희미해진 세계 혹은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아바타와 소프트웨어, 즉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 캐릭터가 섞여 살아가는 가상의 공간이죠. 단어 그 자체를 쪼개서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메타는 초월, 가상을 뜻하는 접두사인데 여기에 우주, 세계를 뜻하는 영단어 유니버스가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초월 세계, 가상 세계가 됩니다. 현실을 초월한 세계, 현실에는 없는 가상의 우주 등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의 일종이라는 인식 역시 여기서 출발합니다. 반대로 메타버스가 현실과 또 다른 어떤 세계라는 오해 역시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이 단어는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을까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출간된 미국의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는 주민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접속해 살아갈 수 있는 가상현실 세계가 존재합니다. 현실의 직업과는 무관하게 가상현실 세계 속에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죠. 소설 속에서 이 가상현실 세계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소설 속에선 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딩들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광고판들을 세웠다. 그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들도 만들어냈다. 가령 공중에 여기저기 흩어져 떠다니는 조명쇼, 3차원 시공간 법칙들이 무시되는 특수지역, 서로를 수색해서 쏘아 죽이는 자유전투지구 등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들은 물리적으로 지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더 스트리트 자체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스트리트는 다만 종이에 적힌 컴퓨터 그래픽 교약일 뿐이었다. 아니, 그것들은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조각들일 뿐이었다. 현실과 같은 빌딩과 공원, 그리고 광고판이 설치된 메타버스 속 공간 더 스트리트에 대한 묘사입니다. 현실과 같은 공간에 배치된 가상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다니는 조명과 3차원 시공간 법칙이 무시되는 공간들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히로 프로타고니스트입니다. 현실에서는 피자 배달부이지만 메타버스 속에서는 검객으로 활약하던 청년이죠. 어느 날 그는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들을 위한 마약 스노크래시가 퍼져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약이 아바타의 주인, 즉 현실 세계의 사용자의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추적해 세계를 구해냅니다. 스노크래시는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소설은 아니었지만 기술에 대한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당시에도 전 세계 SF 독자들과 컴퓨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각종 소설, 영화,
게임에서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하죠. 스노우 크래시에 등장한 메타버스를 시각적으로 우리 앞에 선사한 영화도 있습니다. 2011년 출간된 어니스트 클라인의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2018년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1입니다. SF 장르의 거장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맡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죠. 이 영화는 2045년의 지구를 다룹니다. 1번 플레이어 준비라는 게임 시스템 메시지를 차용한 제목답게 이 영화의 주된 배경은 게임 오아시스입니다. 주인공 웨이드는 VR 헤드셋 안에 펼쳐진 오아시스 세상에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게임을 하고 돈을 벌고 세상을 탐험합니다. 심지어 비밀 창고를 만들어 친구와 함께 로봇을 만들기도 하죠. 물론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가상세계의 친구와 말입니다. 영화 속 오아시스는 작중 대형 게임사인 지즈에서 운영하는 초거대 가상현실 게임입니다. 말이 게임이지 사실상 또 다른 세계인 메타버스입니다. 주인공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즐깁니다. 회사에서도 오아시스에 접속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접속해 있습니다. 접속한 이들의 모습은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건담, 로보캅, 배트맨, 닌자 거북이 무엇이든 원하는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다칠 걱정 없이 거친 레이싱을 즐길 수도 있고 돈 걱정 없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휴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막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뭐든지 즐길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세상입니다. 주인공인 웨이드도 현실은 컨테이너 빈민촌에서 이모와 함께 사는 가난한 청년입니다. 접속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죠. 하기만 오아시스에 접속하는 VR 기기를 뒤집었으면 매력적인 메타버스 속 인물인 퍼시벌로 변신합니다. 이 퍼시벌이 오아시스 세상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현실과 연결된 가상세계라는 메타버스답게 가상세계에서 퍼시벌과 경쟁하는 회사 IY는 현실 세계의 퍼시벌, 다시 말해 레이드를 살해하려고도 합니다. 결국 퍼시벌은 오아시스를, 레이드는 현실 세계를 구해내면서 영화가 끝나죠. 주인공만이 아닙니다. 영화 속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표현한 웨이드의 대사처럼 말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며 파티를 열고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기도 하죠. 이처럼 영화 속 가상세계인 오아시스는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글로 등장했던 메타버스 세상을 그대로 구현합니다. 마치 이것이 메타버스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 두 작품 스노우 크래시, 레디 플레이어 1은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예시입니다. 아마 이 책을 보기 전에도 두 사례를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개념이 모호한 메타버스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시이다 보니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디 플레이어 1은 시각적으로 많은 메타버스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입문을 위한 필수 교보제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마치 메타버스란 레디 플레이어 1 영화 속의 게임인 오아시스 세상처럼 완벽하게 현실과 분리된 가상현실 세계라는 인식을 줍니다. 메타버스라 함은 마치 화려한 아바타와 완벽한 3D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착각을 가지게 하죠. 즉 메타버스라는 단어에서 세상, 그러니까 유니버스란 것을 현실 세계와 대척점에 있는 가상현실로 생각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메타버스 가상현실이라는 정의를 내리고서 메타버스 사례들을 보다 보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완벽한 가상현실 세상을 구현하지 않았는데도 메타버스라고 하고 현실 세계와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메타버스라고 하니까요. 결국 메타버스란 것은 억지이자 또 하나의 마케팅 용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지금의 메타버스는 가짜에 불과한가? 이런 기준에서 지금 다시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서비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각종 콘텐츠나 정부나 기업에서 추진하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획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메타버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일부를 가져다 쓴 것에 불과합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차용해 진화한 서비스 정도인 것이죠.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모여봐요 동물의 숲, 마인크래프트가 최근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꼽히는 서비스들입니다. 이들을 앞서 언급했던 기준에 적용해 간단히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실감 기술입니다. 대부분 PC와 모바일,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콘솔 기기를 이용해 플레이하는 서비스입니다. 유일하게 마인크래프트가 플레이스테이션 VR 기기를 통한 접속을 지원합니다. 당장 실감 기술이라는 조건에서부터 맞지가 않죠. 현실과의 연계를 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나마 커뮤니티와 관련한 부분은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제페토는 아예 커뮤니티 중심의 SNS 서비스이고 나머지는 모두 게임이지만 이용자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구축을 할 수 있는 모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경제활동 면에서 현실과 연계가 된 서비스는 로블록스와 제페토 정도입니다. 둘 다 서비스 안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만든 제작물을 판매하고 크레딧 서비스 내 화폐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크레딧이 모이면 이를 환전하는 방식을 통해 현실 세계의 화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나머지 서비스들은 게임머니 수준입니다. 이처럼 아직 메타버스를 완벽하게 구현한 서비스나 이를 제작한 기업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대하는 것에 비해 아직 성장이 더딘 실감 기술 문제가 큽니다. 그나마 가장 기술적으로 성숙한 실감 기술에 속하는 가상현실 VR 시장도 이제 막 대중화에 접어든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갈 길이 멀죠. 다른 요소들 역시 완벽하게 갖춘 곳은 아직 없습니다. 커뮤니티이든 경제활동이든 일부 요소만 조금씩 선택적으로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의도된 것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제페토를 제외하고는 모두 게임 서비스이기 때문에 게임 특유의 커뮤니티 문화가 발생했을 뿐이죠. 결과적으로 일부 메타버스 요소들을 갖춘 서비스들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애초에 의도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의도했다고 해도 기술 문제로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은 경우는 더 많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 유사 메타버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지금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게 신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편의상 이들을 메타버스 서비스 혹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메타버스의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메타버스 세상의 문틈을 살짝 열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시공간을 극복한 완벽한 메타버스로 성장할 메타버스 묘목들이기도 하죠. 다만 이들을 분별 없이 수용하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메타버스 세상을 향해 항해하는 우리 메타버스 여행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정의와 필수 요소들을 제대로 알고 이를 기준점 삼아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는 어떤 역할을 할까? 메타버스의 또 다른 구성 요소, 아바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바타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접속하려는 이용자는 계정을 생성하는 순간 하나의 아바타를 만들 것을 요구받죠. 아바타의 어원은 화신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본래는 뜻의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지상에 내려온 신이 분신을 뜻하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 이용하던 또 다른 신이 자아인 셈입니다. 다른 세상, 다른 차원에 있는 신이 현실에 있는 인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이용하는 가상의 육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바타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대신 그 개념은 그대로 차용해왔죠. 이제 인간이 물리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등장시켜야 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바타라는 단어가 대중들에게 깊게 각인된 것은 2009년 개봉한 영화 아바타 덕일 겁니다. 사실 영화 아바타는 지금의 기준으로는 메타버스 영화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세계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외계 종족의 신체를 정신으로 연결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런 제목이 붙은 이유는 아마도 인간의 정신이 다른 세계, 다른 종족의 육체로 전이되는 설정 때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화에서도 다양한 아바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의 주인공 웨이드 오웬 와츠는 가상현실 세계 오아시스에 접속하면 퍼시벌이라는 아바타의 몸을 빌립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 역시 정확하게는 토머스 A. 앤더슨이라는 현실 세계 인물이 가상세계에 접속할 때 구현되는 아바타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아바타가 메타버스의 요소가 된 이유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아바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빌려 활동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대중매체에서 아바타가 가장 먼저 이용된 것이 이 소설은 아닙니다. 가상세계에 구현된 분신을 표현하기 위해 아바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85년 출시된 MMORPG 게임 하비타트입니다. 이 게임에서 가상세계, 즉 게임 속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캐릭터를 아바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통용되는 아바타의 개념은 디지털로 구성된 가상세계에 만들어낸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바타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많은 게임에선 캐릭터라고 불리고 싸이월드에서는 미니미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나의 분신이죠.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는 아바타가 이용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가상 공간에서 또 다른 나로 꾸며지고 사회를 구성하고 생활하게 되죠. 이용자는 아바타의 입을 빌려 대화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최종적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아바타가 입력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메타버스 세상 속 다양한 요소들을 조직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바티를 조종하고 아바타가 이와 상호작용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렇기에 이 바타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메타버스 세상 속 다른 이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없이는 메타버스 속에 존재하기 어렵죠. 다른 한편으로 아바타는 메타버스 속 동료들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에 아바타는 메타버스의 시작점입니다.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선 계정을 생성하고 아바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아바타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의 무한한 상상력과 자유로움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메타버스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모습대로 아바타를 꾸밀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런 아바타에도 다양한 스펙트럼과 유행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아바타를 대하는 이용자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바타가 최초로 등장한 것이 게임이었대. 초기 아바타는 주로 게임 콘텐츠에서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RPG 게임에서 많이 이용되었죠. 의사소통의 매개체라기보단 게임 진행을 위한 도구였죠. 이용자가 이를 조종해서 목표를 수행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바타라는 이름보다는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시기의 아바타는 미리 어느 정도의 형상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동으로 할당되는 설정, 프리셋이라고도 합니다. 게임 속 직업에 따라 아바타의 형상이 다를 뿐 세부적인 외형은 수정할 수 없었죠. 착용한 아이템에 따라 겉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체형이나 피부색 같은 외모적 요소는 변환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에 출시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디아블로 2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소서리스, 아마존,
바바리안과 같은 직업은 선택이 가능하지만 외형과 성별은 전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발전한 것이 같은 해 출시되었던 웨스트우드 스튜디오의 녹스입니다. 전사, 소환사, 마법사, 이 세 가지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면 캐릭터의 머리색이나 피부색 정도를 바꿀 수 있었죠.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캐릭터의 외형을 바꿀 수 있게 하는 RPG 게임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캐릭터의 각종 요소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즉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게임의 주요 마케팅 요소가 되었죠. 성별은 물론 신체 요소까지 수정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피부, 키, 얼굴 크기, 다리 길이, 헤어스타일과 같은 요소는 기본이고 눈썹 모양, 입 모양, 입술의 색깔까지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심지어 캐릭터의 어깨 너비와 골반 너비까지도 조정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그 시기에 PC방을 가보면 남성들이 게임 속에서는 팔등신의 굴곡진 몸매의 여성형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성 게이머들이 근육질의 남성 전사 캐릭터를 선택해 대검을 휘두르며 적을 사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아바타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 현저히 다릅니다. 이용자의 투영률이 매우 낮죠. 가상세계 속 또 다른 나라는 인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임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자 게임 속에서 얻은 아이템들을 전시하는 하나의 쇼룸의 마네킹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메타버스 세상이 오면서 아바타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를 투영한 가상세계 속도 다른 나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용자의 실제 얼굴을 기반으로 아바타를 제작하는 서비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얼굴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얼굴을 스캔한 뒤 애니메이션화한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전반적인 얼굴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안경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특징적인 부분을 살려 아바타를 구성합니다. 이용자의 얼굴을 기반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어주는 애플의 미모지나 AR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제페토이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오히려 많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메타버스 서비스에서는 아바타의 신체 구조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가까운 7에서 8등신 캐릭터이든 제페토, 포트나이트, 머리가 전체 몸통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가분수 캐릭터이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키를 늘리거나 몸집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외모를 기초로 한 아바타에 현실에서는 하기 어려운 피어싱을 더한다거나 과감한 색상의 머리로 염색을 하는 등 개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캐릭터를 만들기보다 현실의 모습을 반영한 아바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이기 때문에 개성은 살리되 남들에게 크게 이질감이 없는 모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속 사회에서 남들과 소통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식인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메타버스를 그저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이자 사회로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물론 익명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바타는 메타버스 속 디지털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가 로그아웃을 하면 아바타도 그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가상세계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로그아웃만 하면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보다 훨씬 더 쉽게 잠적할 수 있죠.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외형만 바꾸면 끝입니다. 이 같은 익명성은 아바타가 대중화하기 전 온라인 공간이 생긴 직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행해지는 욕설과 같은 폭언과 성희롱 등이 대표적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맞이하는 지금도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익명성이 메타버스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짜 내가 아닌 아바타를 통한 의사소통 덕에 더 과감하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채용 설명회 같은 곳입니다. 최근 SK텔레콤이나 LG이노텍과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아바타로 참석해 인사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합니다. 채용 설명회를 주최했던 한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들의 과감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현장 채용 설명회에서도 질의응답 순서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사의 근무 환경이나 대외적 평판, 정시 퇴근과 같은 워라밸 관련 질문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면 채용 설명회라면 쉽게 하기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할 말을 다 하는 MZ세대여서 소위 세대가 바뀌어서 이런 과감한 질문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담당자들의 의견입니다. 아바타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덕에 이런 날것의 대화가 가감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후기를 전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바타로 강의를 진행하는 한 대학 교수는 줌과 같은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 아바타로 강의를 진행할 때 학생들의 참여도가 더욱 높았다고 말합니다. 아바타끼리의 토론이 아직은 채팅으로 이루어져서 정신이 없기는 했지만 다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대면 수업이나 화상회의 툴을 이용한 원격 수업과 달리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덜 느끼고 실수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바타가 오히려 수업 참여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두 케이스 모두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적극성은 돋보였지만 무례함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나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니 자신감은 높아진 반면 반대로 나와 연결된 아바타인 만큼 서로 예절은 지켰다는 것이죠. 이처럼 메타버스 속아바타에 대한 인식도 진화합니다. 가상세계를 즐기는 단순한 도구에서 나를 반영한 분신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사진을 바탕으로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이유도 이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일 듯합니다. 아바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메타버스의 수준은 더욱 높아집니다.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플랫폼의 공통점은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게임이라고 하기엔 제페토는 아직 게임 혹은 게임 플랫폼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SNS 서비스에 가깝죠. 그렇다고 해서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가 SNS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들은 엄연히 게임사에서 개발한 게임이죠. 물론 점차 게임적인 요소들과 SNS적인 요소들이 통합되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전체적인 방향이지만 그 뿌리가 같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자인적 요소나 각자가 갖는 콘텐츠적인 개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 플랫폼이 이들을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이어도 모두 VR이나 AR 헤드셋을 이용해 접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죠. 앞서 언급한 4개 플랫폼 말고도 많은 메타버스 세상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VR이나 AR 헤드셋을 이용해 즐길 수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플랫폼이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접속합니다. 앞서 설명한 4개의 소위 대장 메타버스 중에서 제페토는 모바일 버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PC와 모바일을 운영합니다. 포트나이트는 PC, 모바일, 콘솔 XBOX, 플레이스테이션을 지원하고요. 마인크래프트 정도가 PC, 모바일, 콘솔과 함께 VR 기기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공통점을 하드웨어적 특성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대신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내용적인 측면 혹은 메타버스 세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이들을 사로잡는 특징이죠. 이 공통점 덕에 이들은 각자 2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서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나 지식을 원하신다면
메타버스 관련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미 MZ세대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는데요. 아직 메타버스에 대해 잘 모르시는 기성세대들도 메타버스를 공부하시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직은 플랫폼들이 작은 묘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언젠가는 스마트폰처럼 메타버스 세상도 우리에게 친근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서라도 기성세대들은 메타버스를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른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